안녕하세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제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둘 다 타지에 있는 사관학교에 다니는 중이라 집에는 시어머니와 저 둘뿐이죠. 시어머니라고 하면 한없이 어려운 존재잖아요. 물론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 몇몇 분들에게는 끔찍한 존재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제게 있어 시어머니는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자 20년 동안 의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어른이기도 하답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시면 나이 50 넘어 무슨 징그러운 소리냐고 혀를 차시겠지만 진심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남편은 정말이지 성실함을 사람으로 만들어둔 그런 존재였어요. 정비공이었던 남편은 항상 버스 첫 차를 타고 출근을 했었죠. 가장 먼저 출근해서 기계들 이상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자기의 할 일이라고 새벽 4시 30분만 되면 벌떡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말이에요. 거기다 가족들은 또 얼마나 챙기는지, 특히 시어머니께 하는 것을 보면 곁에서 보는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답니다. 물론 남편에게도 형제들은 있었어요. 남편에게는 2명의 형과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을 제외한 다른 형제들하고는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다른 형제들이 남편을 무시하고 있었죠. 처음에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화가 나서 다 엎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화를 내면 뭐 하겠어요. 남편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걸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왜 남편이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알 수 있었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타인이었기 때문이었죠. 아주 어린 나이에 입양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오랜 지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혼자 남은 남편을 시아버님께서 자식으로 삼은 것이죠.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상의를 했으면 좋았으련만 시아버님은 그렇게 배려심이 있는 분이 아니셨던 게 문제였어요. 거기다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의 질투심은 상상 이상이었고요. 오히려 그 정도가 심해져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죠. 남편은 사춘기 때 그 사실을 알았고 그 이후부터는 형제들의 괴롭힘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는 남편을 자꾸만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몇 번 크게 다투기도 했었죠. 그때마다 남편은 무시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왜 자꾸 상대를 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느냐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루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던 남편이 갑자기 제게 시어머님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무뚝뚝해서 절대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법이 없던 남편이라 내심 무슨 일인가 싶어 속으로 긴장도 엄청 했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꺼낸 이야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자기한테는 미안하지만 어머니 우리가 좀 모시면 어떨까? 어머니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어머님 지금 큰 댁에 계시잖아. 큰 집에서 무조건 자기들이 모실 테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 보태라고 난리쳤던 게 3개월 전 아니야? 제 말에 남편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혼자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다리를 다치시는 바람에 병원에 한동안 입원하셨죠. 퇴원을 한다고 해도 아직 다리가 불편하시니 혼자 두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에 형제들 중 누군가 나서서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어요. 아주버님들은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난리였죠. 보다 못한 남편이 집이 좁기는 하지만 자신이 모시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나 큰아주버님께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편이 어디서 나서냐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죠. 심지어 작은 아주버님은 우리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때리고 굶길 것이라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 좀 하세요. 어느 자식이 부모님께 그런 행동을 한답니까? 자식이 아니니까. 우리한테 괴롭힘 당했다고 어머니한테 풀 수도 있고. 아주버님, 적당히 좀 하세요. 지금까지 매해 어머니 모시고 건강검진 다니는 사람이 누군데요. 그이잖아요. 영양제 떨어지지 않게 챙기는 것도 저이고요. 그럼 그이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돈인가?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몫 챙겨보려고 점수 따기? 어느 쪽이든 호적상 아들이 아닌 사람은 나설 일이 아니죠.
남편은 잔뜩 화가 난 얼굴이었지만 그놈의 핏줄을 앞세워 따지는 형제들 앞에서 결국은 분노를 참고 넘길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렇게까지 난리를 쳤던 일은 어디로 갔는지 갑자기 큰 집에서 자신들이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말을 바꿨죠.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대가로 매달 생활비를 보태라고 하더라고요. 100만 원씩 말이죠. 저는 터무니없는 금액에 뭘 근거로 100만 원을 달라고 하시는 거냐며 따졌지만 큰형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삼시세끼 챙겨드려야지. 물리치료 받으려면 병원에 모시고 가야지. 그걸 누가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 써서 하는데 그 정도는 내야지. 봐봐. 어머님께 쓰는 돈 이렇게 아까워하면서 어머님을 모신다고?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돈이 아깝다는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자는 말이죠. 정확히 해? 내가 지금 내 주머니 채우려고 이런단 말이야? 형수님, 그런 의도로 드린 말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결국 남편이 나서서 큰 집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말을 하고 나서야 소라는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거죠. 그런데 남편이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다니 당연히 당황스러웠죠. 남편은 시어머니께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서 도저히 단 하루도 그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하셨다며 우리 집에서 모셔오자고 했습니다. 당시 남편과 제 사이에는 돌이 막 지난 큰아들과 함께 뱃속에 3개월에 접어드는 둘째가 있었어요. 남편이 제 상황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이야기를 꺼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어요. 분명 시어머니께 무슨 일이 생긴 것이었죠. 저는 이유를 물었지만 남편은 좀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더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며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무슨 일인지 좀 더 물어볼 걸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대답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한 제 자신을 참 오랫동안 몰아붙였답니다. 남편 출근 이후 쏟아지는 잠을 참지 못하고 그대로 다시 잠이 들었는데요. 얼마나 흘렀을까.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깬 저는 전화를 받고는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더군요. 뺑소니였어요. 저는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택시를 잡고 달려나갔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더니 이미 남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남편의 마지막도 보지 못했죠. 제게 남편의 부고를 알려준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정신을 잃었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새하얀 병원 천장이 보이더군요. 그리고 어떻게 연락을 취했는지 가장 친한 친구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남편에 관해 물었고 친구는 씁쓸한 얼굴로 제 눈을 피했어요. 그제야 실감이 나더군요. 남편이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남편의 장례식은 조촐하고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시어머님도 남편의 형제들도 아무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죠. 남편의 사고 소식을 바로 연락드렸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상주 자리에는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저와 아직 한참은 어린 첫째와 함께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 역시 어릴 때 부모님을 잃고 할머니 손에 자랐기에 친척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행히 저와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찾아와서는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덕분에 텅 빈 장례식장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답니다. 시댁 식구들은 장례식이 끝나가는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나타났어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죠. 시댁 식구들은 남편에게 향 하나 피우지 않고 저에게로 바로 다가와서는 적선하듯 돈을 던져주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그 돈을 그대로 그들의 얼굴로 던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형제라는 인간들이 사람이 죽었는데 코빼기도 비추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자그마치 30년 넘게 형제로 자랐어요. 핏줄이 어떻게 되었든 30년이란 시간 동안 가족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가는 길조차 왜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형제? 우리가? 30년 한 집에 살았던 게 우리 의지인 줄 알아? 다 어머니 아버지 마음대로 벌인 일이라고. 한 번도 형제라고 생각한 적 없어. 섭섭지 않게 넣었으니까 받아두고 신경 쓸 일 만들지도 말고
그냥 서로 보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네. 그 사람들은 제가 뭐라 대답하기도 전에 장례식장을 벗어났죠. 저는 그들을 따라 나가 시어머님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저를 뿌리치며 왜 시어머니께서 아셔야 하는 것이냐며 오히려 저를 비웃듯이 바라보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멍하니 그 뒷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4이었답니다. 무려 20년 전이죠. 저는 남은 인생을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간다면 우리 아이들 남부럽지 않게 올바르게 잘 키워냈다고 말해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 정도 지났나 저는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친구네 가게에 취직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큰애를 데려오는 길에 못 보던 차가 집 앞에 있더군요. 이 동네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차라 신기하게 바라보았죠. 차를 지나 아파트 입구로 들어서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죠. 차에서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아가씨는 작년 결혼해 일본으로 건너가 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을 유일하게 가족으로 오빠로 대해준 사람이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아가씨 결혼날에 남편이 엄청 기뻐하며 해외로 가야 한다는 사실에 많이 속상해했죠. 시어머니께서는 걷는 것이 약간 불편해 보이기도 했어요. 꽤나 야인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가씨는요? 언제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연락을 늦게 받았어요. 오빠들이 엊그제 이야기해줘서 부랴부랴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오빠 일 혼자 겪게 해서 너무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드릴 생각을 못했어요.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천벌 받을 새끼들. 어떻게 내 자식이를 그렇게 꽁꽁 숨겨두고 내가 알았더라면 우리 아들 가는 길도 못 보고 내가. 시어머니께서는 금방이라도 쓰러지실 것 같이 휘청거리셨어요. 저와 아가씨는 급하게 시어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왔죠. 시어머니께서는 큰애를 무릎에 앉혀두시고는 연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어릴 때 시아버님 품에 안겨 집으로 들어오던 남편과 똑 닮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꾹꾹 눌러 참았죠. 한참을 남편에 대한 추억으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저는 시어머님께 거취 문제로 남편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던 그날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시어머님께서는 금방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그 집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본가로 돌아가겠다고 했더니 큰애랑 며느리가 펄쩍펄쩍 뛰더라. 아직 치료받아야 하는데 어딜 가느냐고 말이지. 그리고 그날 밤에 자기들끼리 이야기 나누는 거 들어보니 그것들이 날 모시고 산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애들한테 100만 원씩 받아내고 있었다는 것도 알았고 전문 간병인을 붙여주기는커녕 병원 갈 때마다 내가 사람 불러서 움직여야 했었어. 근데 그 많은 돈을 이것들이 자기 주머니에 넣을 생각을 하니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더라고.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믿을 수가 없어서 아는 지인한테 알아봤더니 진짜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기도 하고 큰 소리 그렇게 쳤으면서 엄마를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따질 생각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대뜸 막내 오빠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들어왔죠. 그럼 그이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조차 듣지 못하셨어요? 미안하다. 매일같이 전화하던 막내가 소식이 뚝 끊겨서 걱정은 됐었는데 바빠서 그렇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그냥 믿어버렸어. 아휴, 미안하다 내 새끼. 마지막을 그렇게 보내다니. 제 손을 잡고는 연신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 장례식장에서의 일이 떠올라 마음이 다시 아팠지만 애써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 있느냐고 도와줄 일은 없느냐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단박에 거절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경제적으로든 무엇이든 다 도와줄 수 있다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했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섭섭한 얼굴을 하시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아가씨의 부축을 받으며 움직이시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자 문득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가 떠오르더군요. 저는 현관을 나서려는 두 사람을 붙들고 큰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배도 불러올 텐데 언니 혼자서 어떻게 다 챙기려고요. 언니 힘들어요. 그이가 그랬어요. 어머니 모시고 살고 싶다고.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근데 그런 그이한테 그렇게 하자고 속 시원하게 말은 못 해줬어요. 늦었지만 그이가 원했던 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시어머니께서는 가만히 제 얼굴을 바라보셨죠. 어쩌면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저의 이런 결정을 무모하고 어리석다고 잔소리하실 수도 있겠네요. 남편도 없는 시댁에 들어갈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하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더니 그렇게 하자고 하시며 이 집은 정리하고 본가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정말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어요. 아가씨가 큰 도움이 되었죠. 다행히 본가가 멀리 있는 것은 아니라 저는 이삿짐을 불러 정리하고 남편과 추억이 쌓인 것들만 따로 챙겨 제가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본가에서는 언제 왔는지 큰형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큰형님은 시어머님 앞임에도 불구하고 제게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앞으로 서로 볼 일 없이 살자고.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제가 여기 있든지 말든지 형님이랑 무슨 상관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어머님하고 살려고 왔지 형님이나 아주버님하고는 죽음도 관계가 없거든요. 형님이 어머님 모시고 살 것도 아니잖아요. 뭐야? 그럼 어머니께서 본가로 돌아오시겠다고 했던 게 다 동서가 꾸민 일이야? 무슨 자격으로 동서가 어머님을 모시는데? 제가 왜 자격이 없어요? 어머니 막내 며느리가 전데요. 형님만 며느리인 줄 아세요? 막내 며느리 좋아하네. 남편도 없는 시댁에 꾸역꾸역 들어와서 살려는 의도가 도대체 뭔데? 왜? 돈이 부족해? 그래서 거머리처럼 여기 들어오는 거야? 어머님 등골이나 빨아먹고 살려고? 저는 당장이라도 큰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요. 아마 제가 임신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달려들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너무 화가 나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는 최대한 분노를 가다듬었어요. 큰형님의 폭언에 아가씨가 잔뜩 화가 난 얼굴로 다가와서는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큰형님은 결혼했으면 이제 이 집 식구가 아니니 나서지 말란 말을 하더군요. 그 말에 더 화가 난 아가씨는 그동안 시어머니를 어떻게 방치했는지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큰소리치더니 이게 다 뭐냐고 큰형님을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큰형님은 부끄러워하기는커녕 뭐가 잘못된 것이냐고 도리어 고개를 쳐들곤 어깨를 쩍 펴더군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 소리를 다 듣고 계셨는지 시어머니께서 나오셔서는 큰형님에게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한테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나오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서를 집에 들이시다뇨. 사방님도 죽은 마당에 동서랑 같이 사실 생각은 아니시겠죠? 이미 인연은 끊어졌어요. 동서가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제가 형님인 줄 아세요? 저는 형님처럼 그렇게 돈에 눈 돌아간 사람 아니거든요. 뭐? 방금 뭐라고 그랬어? 어머님 앞에 계신데 사람을 어디서 함부로 모함이야? 형님이야말로 뭘 근거로 저를 그렇게 몰아가시는데요. 왜요? 어머니께서 앞으로 본가에서 저랑 산다고 하시니까 매달 들어오던 돈이 아쉬우세요? 아니면 제가 형님처럼 매달 100만 원씩 달라고 할까봐 그게 걱정되시나 봐요. 저의 마지막 말에 큰형님은 당황했는지 말도 제대로 못하시고는 결국 손을 올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어디 얌전히 맞아줄 사람은 또 아니죠.
저는 제게 휘두르는 큰형님의 손을 낚아채고는 어디다 손을 올리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큰형님은 당장 놓으라고 신경질을 내며 시어머니께 이렇게 흉폭한 사람하고 어떻게 사실 생각이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신을 따라 큰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없다고 하시며 다시금 큰형님께 당장 나가라고 하셨죠. 큰형님은 제게 두고 보라고 하고는 쿵쾅거리는 소리를 내며 나가버렸어요. 그날 저녁 짐이라고 해봤자 옷과 책 그리고 몇 가지 물건들이 전부였던 저는 빠르게 정리를 하고 저녁 준비를 했어요. 예전에 어머니께서 김치전을 좋아하시던 것이 기억이 나서 저녁상에 김치전이나 올릴까 싶어 반죽을 만드는데 큰형님이 아주버님 두 분과 함께 나타나셨죠. 작은 아주버님은 저를 보고는 인상을 팍 쓰시더니 제 어깨를 세게 밀치고 시어머니께서 계시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큰 아주버님은 무슨 낯짝으로 여기에 있느냐고 하더니 빌붙을 생각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고 했죠. 큰형님은 그런 아주버님 두 분의 반응이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였죠. 큰오빠가 나서서 할 말은 아니지. 엄연히 이곳은 엄마 집이야. 엄마가 있으라고 했는데 오빠가 무슨 상관이라고. 너는 한국에 들어왔으면 당장 오빠한테 오지 않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우리들이 어떻게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데 생판 남이 어머니 집에 들어오는 꼴을 그냥 보고 있으란 말이야. 생판 남이라니? 어떻게 언니가 남이야. 우리 가족이지. 아무리 막내 오빠가 세상 떠났다고 해도 엄연히 가족이야. 가족 같은 소리 한다. 그 새끼가 어떻게 네 오빠야? 네 오빠는 나랑 둘째 둘뿐이야. 정신 차려. 아가씨는 언제까지 초딩이나 할 법한 소리를 할 거냐고 혀를 차더니 그딴 소리 하러 왔느냐고 큰 아주버님을 몰아붙였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빨리 들어오지 않고 뭐 하느냐고 소리를 높이셨죠. 저는 아가씨와 함께 급하게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맨 뒷자리에 앉는데 작은 아주버님께서 가족들끼리 이야기하는 자리에 왜 아무나 들어오느냐고 저를 똑바로 보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 시선을 마주하면서 전혀 거리낄 게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죠. 시어머니께서는 말을 가려하라고 따끔하게 한마디 하시고는 앞으로 저와 함께 이곳에서 살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두 번 다시 저를 함부로 대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이죠. 당연히 아주버님 두 분은 강력하게 반대하셨어요. 마치 제가 시어머니께 기생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아주 저를 깔아뭉개고 짓밟으셨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그런 두 분에게 아직도 어린애처럼 굴 생각이냐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큰 아주버님은 답답하다는 듯이 가슴을 치시더니 손가락으로 절 가리키고는 저런 것과 어떻게 살 생각을 하시느냐고 언성을 높이셨죠. 진짜 가관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무시하고 사람을 배려할지 모르는 인간이 선생님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었죠. 그딴 소리 하려거든 앞으로 내 집에 올 생각하지 마라. 돌아가신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늘 형제들끼리 서로 돕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살라고. 그런데 너희는 한 번도 막내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지. 내가 그때 엄하게 가르치지 못하고 너희도 충분히 혼란스러울 테니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린 것이 이렇게 후회가 될 줄은 몰랐다. 세상에, 어떻게 너희는 끝까지 이 모양이니? 분명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저런 인간을 믿은 것에 대해 피눈물 흘리시는 날 꼭 올 겁니다. 큰오빠, 무슨 저주도 아니고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우리를 내치신 것은 어머니예요. 나중에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작은 아주버님은 시어머니의 뜻이 확고해 보이자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를 노려보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어요. 큰 아주버님께서는 몇 번이고 시어머니께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렇게 큰 아주버님께서도 화가 나신 상태로 나가버리셨어요. 큰형님께서는 미련이 뚝뚝 흘리는 얼굴로 시어머니께 끝까지 이렇게 나올 생각이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리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런 형님을 붙들었죠. 앞으로 제가 어머님 모시게 됐으니까 큰형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매달 제게 돈을 보내주세요. 100만 원. 작은 아주머님께도 말씀드려주시고요. 그 돈으로 어머님 삼시세끼는 물론 병원비에 차비까지
순전히 어머님 위해서만 사용할 테니까요. 뭐? 100만 원? 미쳤어? 내가 왜 동서한테 매달 100만 원을 줘야 하는데? 왜냐뇨. 형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는 것뿐이잖아요. 뭐가 잘못됐나요? 제 말에 큰형님은 무식한 것들하고는 상종도 하면 안 된다고 하고는 서둘러 나가버렸죠.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서야 저는 방긋 웃으며 시어머니와 아가씨를 바라보았죠. 반찬으로 김치전을 준비했다고 말했더니 아가씨께서 크게 웃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죠. 그것이 끝일 줄 알았는데 한동안은 몇 번이고 아주버님들과 큰형님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저를 내보내야 한다고 이야기하더니 급기야 자기들끼리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고집스럽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더 이상 아주버님도 큰형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엄연히 이야기하면 아예 발길을 뚝 끊어버렸죠. 명절 때가 와도 한 번도 전화한 적이 없었어요. 정말이지 저는 이런 게 무슨 가족이냐는 생각이 들 뿐이었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어머님께 맡겨두고 본격적으로 일에 뛰어들었어요. 친구 가게에서 어깨너머로 배운 것들이 도움이 되었는지 집에서 시작한 쇼핑몰이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이것저것 만들어 쇼핑몰에 올리기도 했죠. 시어머니께서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작은 가게를 가지는 것이 어떠느냐고 하셨어요. 저는 절대 못한다고 사양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오히려 제 수완이 좋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를 격려해 주셨죠. 저는 시어머니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작은 가게를 시작했어요. 물론 위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때 가게의 2배는 될 만한 매장까지 키웠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물론 저에게도 새로운 만남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누구를 만나도 남편과 자꾸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쉽지 않았죠.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시집 보내실 생각이신지 중매를 서시겠다고 하시기도 하셨어요. 네 나이 아직 한창인데 새 가정 꾸릴 생각도 해야지. 언제까지 추억만 붙들고 살래? 어머님, 제가 귀찮으세요? 왜 자꾸 절 시집 보내지 못해 안달이세요? 저는 어머님이랑 우리 2 아이들만 있으면 되는데. 네가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혼자 그러고 있어.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도 하고 그래야지. 싫어요. 저는 영원히 어머니 곁에 딱 달라붙어 살 거예요. 시어머니께서는 자신을 껴안고 매달리는 제 손을 소리나게 찰싹 때리시고는 귀찮다고 저리 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하셨죠. 제가 시어머니를 따르는 만큼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딸처럼 아껴주셨거든요. 그렇게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지 언제부터인가 명절이 되면 큰 아주버님과 작은 아주버님께 연락이 오더라고요. 큰형님도 잠시 왔다 가고요. 제가 가게에 있는 동안 다녀가셨는데 큰형님이 왔다 가시면 시어머니께서 상당히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그냥 몹쓸 이야기를 들었다고만 하셨죠. 그 일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지만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는 넘어갔어요. 하지만 며칠 뒤 큰 아주버님께서 퇴근길에 잠깐 들리신 것인지 저녁 시간에 집에 오셨는데요. 제 쪽으로는 시선도 주지 않고는 다짜고짜 시어머니께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짓인가 싶어 한마디 하려는데 시어머니께서 막으셨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럴 수 있냐는 말이 나오니? 아니, 애들 유학자금 좀 보태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 집 장손이에요. 장손 공부한다고 미국 가는데 모른 척하고 가실 생각이세요? 공부? 공부하러 미국 가는 거냐? 사고치고 도망치는 거냐? 내가 집에만 있으니 듣는 기가 없는 줄 알아? 어디서 사람을 반 죽여놓고는 도망칠 생각을 해? 잘못했다고 가서 빌어야지. 그건 오해였어요. 장난이 좀 심해진 것뿐인데 상대방이 오해해가지고. 오해건 장난이건 사람이 크게 다쳤어. 병원에서 장애가 남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아비가 돼가지고는 도망을 치게 만들어?
당장 멱살 잡고 가서 그 가족들 앞에 납작 엎드려 사과할 생각은 해야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께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조목조목 짚어가며 말씀하시자 큰 아주버님께서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당장 미국으로 보내야 하니 도와달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단호하게 단 한 푼도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죠. 오히려 당장 사과하러 가지 않으면 시어머니께서 직접 나서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큰 아주머니께서는 장손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시어머니께 실망했다고 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쿵쾅거리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깨지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깜짝 놀라 허둥거리며 따라 나갔다가 너무 놀라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거실에 놓인 화분이며 꽃병들이 여러 곳에 나뒹굴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화풀이를 할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조금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저 길게 한숨만 내쉬곤 주섬주섬 치우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께서도 나와보시고는 혀를 차시며 언제 철이 들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큰 아주머님과 작은 아주머님은 시어머니를 찾아왔어요. 방문 목적은 열이면 열, 다 돈 때문이었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말하던 작은 아주머님의 얼굴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날 정도랍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도대체 자신을 뭐로 알고 있기에 이렇게 당당하게 찾아와 돈을 요구하느냐고 아주버님들을 모아두고 잔소리를 하셨지만 두 분은 오히려 어머니가 어떻게 자식을 나 몰라라 할 수 있느냐고 더 큰 소리로 화를 냈답니다. 보다 못한 제가 나서 한마디 거들기라도 하면 저 아주버님은 펄쩍펄쩍 뛰며 어디서 참견이냐고 소리를 질렀죠. 뭘 한다고 함부로 끼어들어. 가족 문제니까 입 다물어. 매번 이렇게 오셔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보기 너무 화가 나서요. 도대체 어머니를 작은 아주머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본인이 사업하실 생각이시면 대출을 받든 뭐라든 스스로 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왜 어머님께 손을 벌리시는데요? 그러는 재수 씨는 어디 떳떳해요? 지금 하고 있는 가게 우리 엄마가 해준 거잖아. 내가 처음부터 뭐라 그랬어. 순진한 어머니 등쳐먹을 요량으로 들어온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휴. 제 가게가 왜요? 제 가게 처음 낼 때 어머니께서 조금 도와주신 건 맞지만 저는 매달 매출이 어땠는지 어머니께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고 드리는데요. 제 가게라곤 하지만 어머니 가게죠. 저는 바지 사장이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돈을 달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누구랑은 다르게. 제 말이 전곡을 찌른 듯 아주버님들은 헛기침을 하면서 외부인은 빠지라고 말하며 시어머니를 설득하려고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끝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기대하지 말란 말로 두 사람을 내쫓으셨어요. 그런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되자 더 이상 집에 찾아오는 일은 없었답니다. 물론 그와 동시에 명절 때 걸려오던 전화도 딱 끊겼고요. 시간은 바람처럼 흘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 지도 20년째 되던 해였어요. 이제는 아이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죠. 아이들은 군인이 되고 싶다고 하더니만 사관학교에 원서를 넣더라고요. 특히 큰애는 어릴 때 몸이 약해 걱정이 많았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사관학교에 가고 말겠다고 재수까지 했답니다. 주변에서 아들 둘을 다 군인으로 만들 생각이냐고 말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저도 시어머니께서도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하고 싶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 되었든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이들까지 가버리니 북적북적 거리던 집이 뭔가 허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좀 더 일에 열을 올리기도 했지만 마음이 허전한 것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곧 조금씩 허전함을 잊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화가 지속된 것이 문제인 것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불행이 벼락처럼 찾아왔죠. 그날은 시어머니께서 건강검진 결과에 재검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병원에 간다고 나가신 날이었어요. 함께 가겠다는 저를 극구 말리시고는 혼자 다녀오겠다고 하시던 시어머니와 좀처럼 연락이 닿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죠. 괜히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이 없었죠. 저는 그 길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저는 충격적인 일을 들었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애시당초 병원에 오신 적이 없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여기저기 한참을 시어머니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 제게 큰형님이 전화를 주셨죠. 어머니, 우리가 다시 모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당장 2층 정리해서 그 집 나가. 어머님을 모신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어디 계시는데요? 제가 가서 말귀 못 알아들어? 우리가 모신다고. 그러니까 관심 끄고 당장 짐이다 비우라고. 저는 몇 번이고 시어머니를 바꿔달라고 전화를 걸었지만 차단을 해두었는지 연결이 되지 않았죠. 큰 집에 가보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계시질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게는 하루가 10년은 되는 것 같았어요. 매일같이 시어머니를 찾아다니는 것이 제 일과였죠. 그런데 하루는 잠에서 일어났는데 밖이 소란스럽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나갔죠. 큰형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처음 보는 사람들 여럿이 큰 박스를 들고 있었어요. 그냥 봐도 이삿짐을 싸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지만 저를 힐끗 본 큰형님은 사람들에게 2층을 깨끗하게 비우라고 말했어요. 2층에는 저와 사관학교에 있는 아들들의 방이 있었죠.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왔냐니? 문 따고 들어왔지. 동서가 있는 줄은 몰랐네. 잘 나왔어. 빨리 짐 정리해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나가라뇨. 형님이 무슨 권리로 나가라 말아 하시는데요. 아직 속시 못 들었나 봐? 어머니 돌아가셨잖아. 지금 우리 그이랑 처방님 장례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빠. 저는 쇠망치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다뇨. 저는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말했지만 큰형님께서는 이런 일로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서는 스피커폰으로 돌리더군요. 큰 아주버님이셨어요. 큰 아주버님은 정신없는데 왜 전화하냐고 집은 정리가 다 되었느냐고 하더군요. 준비 중이야. 그건 그렇고 어머니 돌아가셨다는데 여기 못 믿는 사람이 있어서. 아무렴 우리가 어머니 목숨 가지고 거짓말을 할까? 근데 아직도 그 집에 있었단 말이야? 당장 내보내. 쓰레기는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그나저나 변호사는 왜 이렇게 빡빡한 거야? 변호사가 영 말이 안 통해? 잘 좀 구슬려봐. 그게 되면 벌써 둘째가 했겠지. 씨알도 안 먹혀. 아예 말을 듣질 않아. 유언장 좀 보자고 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큰아주머님이 말하는 그것의 정체가 저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었어요. 저를 그것이라고 칭했다는 사실보다 시어머니의 죽음 앞에 아직도 돈 타령에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이는 아주버님과 큰형님의 모습에 헛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소름 돋았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이런 반응들을 보일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모습에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꾸역꾸역 눌렀어요. 큰형님은 들었으면 당장 꺼지라고 말했지만 저는 시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순간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했죠. 큰형님은 유언장에 이름이라도 있길 바라느냐고 하더니 설사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다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그런 기대를 절대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 말에 참고 있던 화가 폭발하고 말았어요. 짐승만도 못한 것들. 어떻게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돈통거릴 수가 있는 건데 그러고도 너희가 무사할 것 같아? 눈물? 누가 본다고 그런 비생산적인 것을 흘리는데? 진짜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알아? 큰형님은 시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보겠다는 제 말은 깡그리 무시하고 사람을 시켜 저를 밖으로 끌어냈죠. 저는 절대 못 움직인다고 버텼지만 남자들의 억센 힘에는 당할 재간이 없더라고요. 1시간 정도 지났나 아주버님들이 서둘러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저는 두 분을 붙들고 진짜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거냐고 물었지만 두 사람은 그런 제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아직도 여기서 어슬렁거리는 중이냐고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리고는 당장 꺼지라고 하면서 저를 밀쳐냈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면서도 저는 믿기지 않은 현실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맞느냐고 물었어요. 결국 작은 아주버님은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신들이 여기 오겠냐고 하고는 제발 가족 일에 나서지 말고 좀 나가라고 하더군요. 2번 다시 보지 말자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셨다는 소리에 한동안 멍하게 길거리에 앉아있던 저는 박스를 하나 둘 들고 오는 사람들을 보고는 불이 나게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주버님들과 큰형님은 무언가를 찾는지 집안을 구석구석 뒤지고 있더군요. 저를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작은 아주버님이었어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냐고 하더니 사람을 시켜 저를 끌어내라고 했죠. 하지만 꼭 큰 아주버님께서 그런 작은 아주버님을 말리더니 제게 묻더라고요. 어머님 인감이랑 통장, 보험증 그런 것들 다 어디 있는 거야? 알고 있잖아. 빨리 말해. 어딨어? 아직 어머니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 인감, 통장? 제정신이야? 돈귀신이라도 붙은 거야? 어떻게 자식이라는 작자가 그런 말을 해? 이미 죽은 사람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 알게 뭐야. 어디 있는지 알면 당장 말해. 어디야? 어딨어? 작은 아주버님이 다가와 제 팔을 세게 붙들고는 이리저리 흔들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죠. 안방을 뒤지던 큰형님까지 가세해서 당장 어디 있는지 다 이야기하라고 윽박질렀어요. 저는 모른다고 말하며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당신들에게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했죠. 제 말에 화가 난 큰 아주버님은 기어코 제 뺨을 내리치셨어요. 아주 무겁고 잘 긴 소리가 들렸죠. 비릿한 피맛이 느껴지는 것이 아무래도 입 안이 터진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외치면서 자식된 도리는 다 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작은 아주버님마저 손을 높이 쳐들고는 조용히 하라고 하며 제 뺨을 내리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한 번에 멈추게 한 소리가 들려왔죠. 마치 일시정지 버튼이라도 누른 것처럼 모든 것들이 멈췄어요. 저는 숨쉬는 것마저도 잊을 정도였답니다. 감히 누가 내 며느리한테 손을 올리는 거야? 어? 다들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있었죠. 시어머니 뒤쪽으로는 낯익은 얼굴도 보였어요. 시어머니의 일을 대신 봐주시던 변호사님과 실장님들이 보였죠.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큰아주버님이셨어요. 여긴 어떻게... 형님,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제대로 처리한 거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여기로 어떻게 오실 수 있는데요? 어머니라, 내가 너희 어머니긴 하니? 아주버님의 아우성이 단숨에 잦아들었어요. 서로 눈을 마주하고는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고 있었죠. 그런 모습에 시어머니께서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는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저는 홀린 듯이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죠. 시어머니의 손을 맞잡고 나서야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손 놓고 그냥 당할 줄 알았어? 너희들이 내 뒤에서 무슨 짓 저지르고 있는지 모를 줄 알았더냐? 그래도 자식이라고 믿고 싶었던 내가 등신이지. 어머님,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 주둥이 잡아서 비틀어 버리기 전에 닥쳐. 너희들 말은 뭐가 되었든 듣고 싶지 않다.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집에 울리면서 아주버님들과 큰형님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토닥이며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고 하시면서 퉁퉁 부어있는 제 눈가를 만져주시며 앞으로 내게 자식은 아가씨와 저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아주버님께서는 버럭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셨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뒤에 계시는 실장님에게 고갯짓을 하실 뿐이었죠. 실장님께서는 무슨 서류처를 열어보시더니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뒤로 갈수록 기함을 토할 일들이 가득하더군요. 시아버님의 연줄로 사립학교에 들어간 큰 아주버님께서 학부모에게 돈을 받아 수행평가 성적을 날조했더라고요. 그 돈으로 불법 도박을 일삼고 있었고요. 도박이 사람을 미치게 하잖아요. 당연히 집안을 거덜내고 있었죠. 거기다 명품에 환장한 큰형님은 씀씀이를 견디다 못해 결국에는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감당 불가할 규모까지 이르렀다고 하더군요. 작은 아주버님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이름을 팔아 사업을 시작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비전도 없이 여기저기 일만 만들어 투자자를 모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다른 쪽 사고 친 것을 수습하기 바쁜 상태였죠. 실장님은 이 모든 자료를 해당 기관에 넘겨 합당한 징계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작은 아주버님은 불같이 화를 냈어요. 어머니, 어떻게 자식들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식이 고소당하게 생겼는데 상대방한테 자료를 주다뇨. 어머니 정말 실망입니다. 그 새끼 살아있었어도 그렇게 하셨었겠어요? 나한테 어떻게 자식에게 이럴 수 있냐고 따지기 전에 너희가 자식으로서 무슨 짓을 했는지부터 생각하렴. 언제까지 내 탓하고 아버지 탓하고 막내를 탓할 거야? 아주버님과 큰형님은 뭐라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더니 나중에는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시선 하나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다 스스로가 만든 업보라고 하시면서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순순히 알겠다고 하고 나갈 사람들은 아니었죠. 실장님이 곧 사람들을 데리고 와선 세 사람을 밖으로 끌어냈어요. 안방은 정말이지 전쟁터가 따로 없었어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던 시어머니께서는 두 눈을 질끈 감으셨죠. 입꼬리가 파르르 떨리는 모습에서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강하게 잡았어요. 아무리 몹쓸 자식들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그 속이 어디 멀쩡하겠습니까?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을 뿐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시어머니께서는 약간 잠긴 목소리로 제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자식을 잘못 키운 자신의 탓이라고 하시며 자책을 하셨죠. 사춘기 애도 아니고 이제 50 넘은 자식이에요. 어머님의 탓이 아니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피곤하니 자리에 좀 누워야겠다고 하셨어요. 그 모습에 저는 조용히 나왔답니다. 그 이후로는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주버님은 학교에서 잘렸고 작은 아주버님은 사기죄로 고소당해 지금은 조사 중에 있고요. 큰형님은 횡령죄가 성립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중이랍니다. 시어머니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보고받으시면서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실장님이 나가고 나면 한동안 침대에 등을 보이고 누워 계셨어요.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안방 문을 닫아드렸답니다. 시어머니의 한없이 작은 등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남편이 생각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더라면 시어머니께 어떻게 해드렸을까 하면서 말이죠. 다정하게 안아줬을까? 아니면 가서 손이라도 잡아드렸을까? 20년이나 지났음에도 남편을 생각하니 심장 한쪽이 찌릿하게 아파오네요. 아마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때로는 남편을 떠올리며 남은 인생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에 성인이 된 자식들을 두고 있는 주부입니다. 저는 가난한 바닷가 마을에서 자랐는데요. 어머니는 남의 집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바닷가 근처 식당에서 일을 하셨어요. 저희 때야 뭐 잘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서로 못 사는 형편을 돕고 살았고 그래서인지 저희 집이 크게 가난하다는 건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안의 막내였기 때문에 저는 받는 혜택들도 있었어요. 제 위로는 오빠가 둘이 있었는데 보통 다른 집 같으면 장남이다 차남이다 해서 남자들을 챙겨주곤 했는데 이상하게 저희 집은 반대였습니다. 해녀이신 할머니도 그러셨고 저희 아빠도 엄마에게 딸을 낳으라며 사내 자식은 징그럽단 말씀을 하시곤 했다네요. 아이고, 이번엔 딸이었으면 좋겠네. 이쁜 딸이었으면 바랄 게 없겠어. 두 명이나 사내 자식이니 이 마지막은 딸이겠지? 아이고 여보, 그게 내 뜻대로 되나요? 하늘이 점지해 주시는 거지.
그래서인지 제가 태어났을 때 아빠는 무척이나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오빠들과는 나이 차이가 좀 있어서 오빠들이 제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했다는데 당연히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마도 그렇게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기에 가난해도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작은 오빠가 저를 너무 이뻐해서 친구들에게 놀림까지 당했다고 하는데요. 아빠는 그런 작은 오빠에게 동생을 돌보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며 앞으로 우리 점숙이는 니들이 책임지는 거다라고 말하셨답니다. 오빠들은 그런 아빠의 특명을 어기지 않고 저를 잘 보살펴 주었고요. 특히나 불의의 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오빠들의 마음속엔 어떤 책임감이 생긴 건지 저를 더 애틋하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오빠들과 제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부턴 아빠의 식당 일을 돕기도 했는데요. 아빠는 귀한 딸 손 다친다며 해산물을 손질하지 못하게 했지만 제가 손님들에게 말을 잘 붙이고 하니 음식을 나르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보며 가끔씩 동경에 빠지게 되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진 기억이 나지 않지만 특히 제가 그중 가장 동경하던 곳은 서울이었습니다. 오빠, 서울은 어떤 곳일까? 막 자동차도 많고 공장도 많고 그러나? 나도 모르지. 안 가봤으니. 왜? 너 서울 가고 싶어? 응, 궁금하잖아. 오빠는 안 궁금해? 저는 뭐든 맛보고 경험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른 중학교만 졸업하고선 서울로 올라가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었죠. 허나 절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혼자 사는 건 안 된다며 극구 반대하시는 바람에 그 꿈은 미뤄졌고 그 전까진 아빠 식당에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가족끼리 있는 시간은 나름대로 즐겁고 행복했지만 저는 새로운 세상을 구경하고 싶은 욕심에 매일 밤마다 서울을 그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만히 봤던 거죠. 어렵게 올라가게 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고난길이 펼쳐졌으니까요. 아빠가 주신 돈을 가지고 월세방을 하나 구하긴 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먹고 살아가기 위해선 일을 해야 했는데 아빠 식당 말고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뽑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아줌마, 저 일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저 일 잘할 수 있는데 한 번만요. 줄인 배를 잡고 계속해서 이런 말들을 주워 섬기며 일자리를 알아보았는데 서울에 올라온 현실이 문득 너무 서글프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이 정말 죽으라는 법은 없는지 절 안쓰러이 여기던 옆집 아주머니께서 공장에 다리를 놔주신 거였어요. 아주머니는 공장의 작업반장에게로 절 데려가셨고 그때부터 저는 가방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갇혀 계속 일만 하는 삶. 제 세대의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죠? 그러면 다들 아실 겁니다. 얼마나 그 삶이 고달프고 퍽퍽하고 눈물이 나도록 서러운 것인지를. 밝고 쾌활했던 어린 소녀는 어느새 사라져가고 그저 하루살이처럼 일만 하다 기숙사 방에 눕는 순간 쓰러져 자는 그런 일상이 제 삶의 전부였죠. 거기다 공장 작업반장은 얼마나 못살게 구는지 조금이라도 쉬고 있으면 일 안 할 거냐며 제 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 제 외모를 트집 잡아 너같이 못생긴 애들은 공장 일이라도 잘해야 시집 가는 거다라며 흉을 보기도 했어요. 지금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 시대였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에게 연락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괜히 걱정 끼칠까 싶어 그저 마음속에서 아버지와 오빠 얼굴을 그리며 어떻게든 버텨야지 하는 생각만 했죠. 대신 저에겐 영숙이 언니가 있었어요. 영숙 언니는 저보다 3살이 많은 언니인데 워낙 일찍 공장에 들어온 터라 공장 일이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언니가 저를 달래주고 가끔은 제 일감도 대신 해준 덕에 그나마 버티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점수가 조금만 고생하자. 우리 여기서 돈 벌어 나가면 되잖아. 알겠어요, 언니.
그렇게 언니와 함께 3년 정도를 공장에서 버티고 나니 어느새 사람이 그런 험한 일에도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때려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고향에 어느 정도 월급을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끝나고 제 인생에도 볕들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남편을 만나면서였어요. 남편을 만난 건 영숙 언니를 통해서였는데요. 어느 날 영숙 언니가 제게 점수가 너도 이제 슬슬 남자 만나 가정 꾸릴 때 되지 않았니? 언니가 꽤 괜찮은 남자를 아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을래? 하더군요. 남자를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남자 경험이 없었던 저는 어딘지 영숙 언니의 말이 무섭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론 호기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바닷가에 살 때 동네 오빠들과 은근한 호감을 주고받았던 적은 있었지만 정식으로 누굴 만나거나 한 적은 없었으니까요. 남편과는 첫 만남 때부터 어딘지 모르게 잘 통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 다 이성 경험이 없었고 일만 해왔다는 점에서도 똑같았고 다만 남편은 사람이 내성적이고 어딘지 줏대가 없긴 했는데 그것조차 그때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또 당시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 성실해 보이더군요. 그래서 몇 달 만나며 서로 차차 알아가던 중이었는데 마음이 너무 급했던 건지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상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네, 실수로 애가 들어서고 말았던 거죠. 갑작스레 터진 일에 남편도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죠. 고향에 있던 부모님 생각도 나고 오빠들 생각도 나면서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까마득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던 남편이 이왕 생긴 김에 얼른 낳고 가정도 꾸리자며 의외의 추진력을 보이더라고요. 점수가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다. 우리 잘 만나고 있었으니 어차피 결혼했을 거 조금 빨리 한다 생각하자. 우리 어머니도 보여주고 싶어. 어머니부터 보러 가자. 남편은 하루빨리 시어머니를 뵈러 가자 재촉했고 그 바람에 저는 시댁의 그 높은 문턱을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뱃속엔 아이를 뵌 채 말이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남편에게 저에 대한 이야기는 대충 들었는지 딱히 저에게 물을 말도 없었어요. 그저 물 한 컵 내어주고는 한숨 쉬고 혀만 차실 뿐이었죠. 옆에 있던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본 채 만 채 하셨고요. 잔뜩 긴장한 채 어머님을 뵈러 갔는데 막상 말씀은 없으시니 제가 먼저 말을 하자 싶어 입을 떼었습니다. 어머님, 저 처음 뵙겠습니다. 김점숙이라고 합니다. 근데 들려오는 어머님의 다음 말은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이더라고요. 우리 아들 새끼가 맞는 건 확실한 거지? 네? 확실하냐고? 그것부터 확실히 하자꾸나. 네, 당연히 맞죠. 이 사람 애입니다. 어머니 왜 그걸 의심하세요? 그때는 시어머니의 눈도 못 쳐다보고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던 것 같아요. 당황스러움이 반, 놀라움의 반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의심하실 수 있나? 내가 그런 해픈 여자로 보인 건가 싶어 괜히 옷매무새를 만졌습니다. 결혼식 배부르기 전에 최대한 빨리 해라. 그리고 작게 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건 이 두 가지였어요. 빨리 해라, 작게 해라. 시어머니는 마치 도둑 결혼이라도 하는 것처럼 후다닥 결혼식을 해치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야 고향 사람들도 다 초대하고 오빠 친구들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제가 임신을 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아버님 손님분들도 있고 해서 아주 작게는 힘들 것 같은데요. 라고 용기 내어 말씀을 드렸는데 곧바로 시어머님의 날선 대답이 돌아왔어요. 너 지금 자랑하니? 네? 사고 쳐서 결혼한 거 난 자랑하고 싶은 마음 없다. 그러니 최대한 서둘러. 임신에 결혼한 거 저희 실수고 잘못이라면 잘못입니다. 근데 저렇게 말씀하시니 마치 제가 꼭 부정을 저지른 것만 같아 저 나름대로는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 손주인데
허나 어쨌든 정상적인 수순을 거쳐 진행하는 결혼이 아닌 만큼 어머님 의견에 따라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결혼식은 정말 친한 지인들과 가족들만 초대했던지라 횡하고 초라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님들은 식구들 빼곤 아무도 부르지 않았더라고요. 마치 이 결혼을 숨기기라도 하고 싶은 것처럼요. 이게 오빠들 눈에도 이상해 보였는지 나중에 오빠들이 제게 와 왜 이리 결혼식을 작게 했냐 물어보았지만 저도 딱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들은 그래도 어렸던 여동생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시집을 간다니 나름 섭섭했는지 결혼식 날 눈물까지 글썽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로 치면 꽤 큰 돈을 축의금으로 내주었어요. 이 돈을 어찌 모았을지 생각하면 눈물이 다 날 정도로 제겐 참 귀한 돈이었습니다. 우리 점숙이 똑똑하니까 잘 살 거다. 잘 살겠지만 살면서 힘든 일 있음 언제들 오빠들 찾아야 한다. 알았지? 알았어, 오빠들. 늘 고마워요. 살다 힘들 때 오빠들 꼭 찾을게요. 결혼이라는 식을 치르고 나니 감회가 새로워진 건지 그날은 유독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식이 끝나곤 오빠들을 꼭 껴안고 한참을 고맙다고 서로 등 두드려주기도 했죠. 그런데 나중에 들었지만 시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또 혀를 차며 뭐가 좋아 저리 웃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더군요. 시어머니의 구박은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는 갑자기 아이가 생겼으니 바로 분가하기보단 같이 살다가 분가하시길 원했는데요. 근데 그걸 제가 반대했어요. 시댁살이가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어차피 아이 생기면 제가 보살피고 돌보고 할 일이 많을 텐데 시댁에 그 짐을 드리기도 싫었고 저희 부부 둘이서 헤쳐나가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걸 꼬투리 잡아 거세게 반대를 하기 시작하셨고요. 아니, 그럼 니들이 무슨 수로 돈을 모으겠다는 거야? 같이 살기라도 해야 절약이 되지. 니네 둘이 나서서 펑펑 써제끼면 애는 어쩌려고 그러냐? 애 생각은 안 하냐? 그건 네 시애미 말이 맞다. 나가 살면 다 돈이야. 니들은 세상 물정은 몰라. 어머님, 아버님, 그게 아니고요.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요. 작은 집에서 시작하는 거지만 아껴 쓸 자신도 있고요. 절약하며 잘 살 테니 한 번만 지켜봐 주세요. 뭘 잘한다고 살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듯 혀를 차셨지만 결국 저에게 한 발 양보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따로 분가하여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죠. 연애만 해봤지 처음 해보는 결혼 생활은 낯설기도 하고 새롭기도 했습니다. 남편 속옷 빨래를 해주고 가끔은 남편이 절 대신해서 밥을 차려놓고 남편은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자란 것 같은데 희한하게 살림에 여자 남자가 없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집안 살림은 여자가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는데 남편은 아유, 그런 게 어딨어. 시간 남는 사람이 하는 거지 뭐. 하며 자신이 손수 나서 밥을 안 치곤 했습니다. 이런 점이 남편의 장점이었죠. 하지만 단점이 있었다면 사람이 뭐랄까 지나치게 우유부단한 점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순한데 뭐든 결정하는 걸 어려워했어요. 그리고 너무 착하게 보이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기도 좋았고요. 저는 그런 점을 우려해 남편에게 항상 말하곤 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선한 것도 좋고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도 좋은데 그래도 가끔은 자기 의견도 말해야 해요. 안 그럼 회사에서 무시당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면 남편은 허허실실 웃으며 그럴 리 없어 걱정 마라고 말하곤 했지만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10달을 품어 소중한 아이를 출산하고 저는 제대로 된 산후조리를 하지 않은 채 바로 육아전선에 뛰어들었어요. 아이를 먹이고 재우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없었기에 너무 힘들었지만 남편은 당시 시아버지의 호출로 길게 출장을 가는 바람에 저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라도 있었다면 육아가 좀 쉬웠을 텐데 매일 밤 아기를 껴안고 자면서도 남편이 그리워 가끔은 눈물도 흘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와 육아를 도와줄 수 있을 무렵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겠다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들이닥치더군요. 시어머니는 반찬을 갖다 준다는 명목으로 들어오시곤 했는데 항상 제가 옷차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을 때 들어오셔서 민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너 남편 밥은 제대로 해주는 거니? 네, 어머님, 그럼요. 요즘 이이가 멸치볶음을 좋아해서 많이 먹이고 있어요. 예, 골고루 해라, 골고루. 한 가지 반찬만 하지 말고. 그럼요. 이래봬도 저 요리 잘해요, 어머님. 아, 근데 여기까진 어쩐 일이세요? 어머님 오실 줄 알았으면 뭐라도 사놨을 텐데. 됐다. 집에서 먹고 왔으니 좀 함께 여기 치워보거라. 집이 이렇게 좁아서야 원. 그러게 내 말 들었으면 오죽 좋아. 나가서 이게 웬 생고생인지. 궁시렁거리는 시어머니의 말은 애써 흘리며 자리를 만들어드렸어요. 시어머니와 몇 날 며칠 부대껴 보니 시어머니는 맞서려 하지 않으면 그냥 화를 냈다가도 혼자 사귀시는 성격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는 났지만 그냥 못 들은 척 흘리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건 아이의 할머니이기도 했으니 그에 맞는 대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살림으로만 잔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언젠가부터 아이 성별로도 유난스럽게 굴더라고요. 처음에 애 태어났을 땐 별말 하지 않으시더니 저희 딸아이가 크고 나자 얼른 아들을 낳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집안 대를 잇지 하고 보채시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딸아이란 이유 하나로 자꾸 그러시니 저도 속이 상했어요. 어머님, 아시다시피 아직 저희 첫째 이제 1살인데요. 터울 있게 낳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 저희 경제적인 사정도 넉넉지 않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았니? 돈은 모을 수 있을 때 모으는 거라고. 네가 내 말만 들었어도 이 꼴이 났니? 계집애가 뭐야, 계집애가? 너 이러다 둘째도 딸이면 어쩌려 그래? 셋째까지 낳아보려고? 어머님, 아이 들어요. 저희 아이 딸아이라도 소중해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그러니 아이 앞에선 적어도 그런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뭐야? 하, 여보, 얘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 들었어요? 기막혀 정말. 어딜 시애미를 가르치려 들어? 그래 너, 그 태도가 뭐냐? 네 집에서 그렇게 교육받았어? 어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하라고 그러디? 가끔은 시어머니보단 시아버지가 더 얄밉게 굴 때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시어머니한테 직언을 했다는 이유로 시아버지가 저를 혼내실 때 말이죠. 혼나는 이유도 모르고 혼났지만 그때마저도 저는 제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그 말만 하곤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시부모님은 아예 작정하고 저를 미워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놓고 망신 주고 무안 주기는 기본이었고 명절날 가면 가사도우미 부리듯 저를 대하곤 했습니다. 과일 깎기 못하면 그것도 못하냐며 트집 잡고 음식해야 한다고 2박 3일 불러다 사람을 못 살게 굴고 이런 상황을 중재해 줄 수 있는 건 남편뿐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찬밥 신세를 받는다 해도 남편이 중간 역할만 잘해주면 저도 사람 취급 받으며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 붙잡고 이러저러 하니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더니 거기다 대고 이러더군요. 나보고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부모를 등지기라도 하라고? 그 말이 아니잖아, 지금. 당신 왜 이렇게 답답해? 당신이 어머님, 아버님한테 말 잘해서. 우리 엄마가 들을 사람이야? 그래봤자 갈등만 커져. 그냥 당신이 참는 게 나아. 지금껏 잘 참았으면서 왜 그래? 네, 남편은 정말이지 제 고통이라고는 생각도 못 해주는 남의 편이더군요. 자기 역시 시아버지의 비위 맞추며 일하느라 힘들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닌다는데 그런 자기에게 무리한 부탁을 하지 말라나요? 뭐라나요? 정말이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럴 거면 아버지 회사를 나오면 되지 그것조차 말하지 못하고 맨날 시아버지 전화 한 통이면 달려가 내내 하는 것도 보기 싫었죠. 사실상 남편의 장점은 부드럽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었는데 이젠 정이 떨어져 그 장점마저 퇴색된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부부로서의 정도 뭣도 없이 사는 오직 애가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살고 있는 부부였습니다.
참 회한이 밀려오더군요. 그래도 한때는 그토록 사랑해서 만났던 남편이었는데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 문제에 있어 제멋대로 하려 하자 길을 들이셔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집으로 부르는 일이 잦아졌어요. 이유인 즉슨 며느리가 되어서 아픈 시애미 돌보는 걸 개떡으로 알면 안 되니 봉양하라는 거였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성 좋은 시어머니 입맛에 맞춰 저는 요리를 하고 간식을 만들고 집안일까지 소화해야 했어요. 그러다 아이가 울면 가서 달래주고 또 재워주고요. 애는 내가 돌볼 테니 넌 일이나 해라. 시어머니는 처음에야 이렇게 말씀하셨지. 막상 뒹굴거리시며 잠이나 잘 뿐 저희 애는 안중에도 없으시더라고요. 어쩜 자기 손주이신데도 저리 매정하신지 혀를 찼습니다. 그때 제가 시어머니의 말을 딱히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드린 건 사실상 예의였습니다. 얼마 전 허리를 다쳐 아프시다고 앓는 소리도 내시고 하니 거기에다 대고 어머님 혼자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 해드린 예의였죠. 근데 어머니는 이걸 굴복이라고 받아들이신 건지 저를 아주 막대하시더라고요. 거기다 툭하면 저희 친정을 건드리셔 제 성질을 돋구곤 했어요. 얘 근데 말이다. 너희 집이 어디라고? 저 시골이라 했지? 아니 거긴 어디냐? 차 타고 갈 수 있는 곳이야? 그럼요 어머님. 왜 못 가요? 갈 수 있죠. 참 시골 촌구석이라도 그건 되나 보네. 신기하다. 촌구석까진 아닌데. 얘 말 대꾸하지 말고 얼른 감자전이나 부쳐라. 입이 심심하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거기다 제가 어느 날인가 아버지에게 해산물을 가득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는 시비를 거시더군요. 너 이번에 그 아버지가 해산물 보내주셨다며? 그거 왜 안 가져오냐? 네? 아니, 너 내가 조개 좋아하는 거 모르니? 조개, 가리비, 굴 이런 거 없어서 못 먹는다 나는. 그러니 그런 거 들어오면 째깍째깍 가져와라. 아낄 생각 말고. 하여튼 이런 걸 꼭 내 입으로 말해야 하지 넌. 아, 네. 싫어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는데 쪼잔한 사람 될까봐 차마 그렇게는 말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론 친정에서 그런 걸 받아도 절대 어머님께 알려드리지 않고 남편도 입조심을 시켰죠. 저희 아빠가 저 생각하며 주신 걸 시부모님께 나눠드리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놈의 입방정, 남편놈의 입방정이 문제였죠. 명절날 친정에 갔다 오면 남편은 제 말은 쏙 잊어버리고 꽃게를 가져왔다느니 하는 말을 내뱉었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며 한 말씀 하셨죠. 시애미 주기가 그리 아까웠니? 이런 망할년 같으니라고? 너 다 먹어라. 아니 그게 아니고 이기적인 것. 솔직히 그럴 땐 저도 민망해 할 말이 없어 고개를 돌리고 서 있곤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그런 제게 대놓고 욕을 퍼부었고요. 참 너무 험난한 시집살이였네요. 시어머니 등살에 구박에 남편의 무관심에 서러움이 한가득인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살던 어느 날 친정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 딸 얼굴 볼 겸 서울 올라갈까 하는데. 정말? 그럼 나야 좋지. 아빠 언제 와요? 이번 주말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아버지께선 서울에 올라오셨고 저는 오랜만에 아빠와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야말로 저에게는 참 휴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근데 가족의 눈은 못 속이는 건지 저에게 많이 야위었다며 시댁에서 고생하고 있냐 묻더라고요. 아니에요. 고생은 무슨. 아, 그런 게 아니면 왜 이렇게 홀쭉해? 뭐든 잘 먹는 애가 밥도 잘 먹지 않고. 아빠의 걱정스런 말이 제 코끝을 순간 시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듯 울고 싶은 마음을 겨우겨우 꾹 눌러 참았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그 자리에선 아무 말 없으시더니 무언가 눈치채셨나 보더군요.
돌아가는 길에 저를 꼭 안아주시며 우리 딸 아빠가 사랑하는 거 알지? 라는 한마디를 하셨어요. 아빠의 사랑한다는 한마디, 그건 제가 그 힘든 세월을 지나올 수 있게 한 동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훗날의 세월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행히 그 이후 남편도 회사 일에 적응을 하고 출장이 줄어들면서 가정에 붙어있기 시작했어요. 그간 못해줬던 게 미안했는지 저에게 없던 애교도 부리고 집안일도 다시 거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도와주니 그나마 육체적인 피로가 덜했죠. 부부 사이가 조금 좋아지니 둘째도 생겼고요. 근데 둘째를 낳기 전부턴 이 애가 아들인지 딸인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습니다. 혹시나 딸이면 또 셋째 낳으라 할 텐데 그 소리 듣기 싫어서라도 차라리 아들이면 좋겠더라고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저는 또 딸을 낳고 말았어요. 저에게야 우리 두 딸들 다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못할 소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10시간의 진통 끝에 겨우 애를 낳은 저에게 와서는 셋째 준비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가신 분이니까요. 거기다 첫째 때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 몸이 아팠던 걸 생각하면 둘째 때 잘해야겠다 싶어 조리원에 들어가려 하니 극구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으로 뭔 놈의 지랄까지 하고 앉아있어. 거기다 아들도 아니고 개집애인데 그냥 집에서 미역국이나 끓여 먹어라. 어머니, 왜 이렇게 아들에게 집착하세요? 제가 딸 낳고 싶어서 낳았나요? 그만 좀 하세요. 저 애 낳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고요. 유난 떤다, 유난 떨어. 나 때는 애 낳고 3일 만에 나가 일했다. 어디 꾀병을 부리려 들어? 그건 어머님 때고요. 전 그렇게 못합니다. 결국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조리원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에게도 이번에 어머님 편을 들면 그때는 얄짤없을 거라고 경고해두니 처음으로 자기 엄마한테 큰 소리도 내보더라고요. 덕분에 관리를 받고 나왔는데 역시나 나오자마자 시부모님은 저를 다신 안 볼 기세로 말씀하시더군요. 너 같은 며느리 든 적 없으니 이혼을 하든지 해라. 갈라서라고 내 아들이랑. 네? 아, 엄마 왜 그래요? 이러지 않기로 했잖아요. 가만히 있어. 너 내가 지금까지 그 거지 같은 시골 집구석에서 온 너 며느리랍시고 받아주고 참아줬다. 근데 나도 더는 한계다. 너 같은 거 필요 없으니 당장 내 아들 집에서 짐 싸 나가라. 뭘 멀뚱히 보고 서 있어? 그럼 네가 나가지. 내 아들이 나가야겠니? 지금껏 일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고 자빠졌으면 그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가야지. 갓난아기를 낳은 저에게 당장 나가라는 시어머니.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걸까요? 그저 시어머니 말에 순종했어야 했던 걸까요? 그렇게 둘째를 낳았을 적 이미 저와 시댁은 갈등의 골이 너무도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역시나 우유부단하게 저기 있잖아, 여보. 조금만 여관 같은 데 가 있어. 내가 금방 찾아갈게. 라고 하며 저를 내쫓더군요. 너무 서럽고 서글퍼 눈물이 다 났습니다. 우는 게 더 자존심 상하는 거란 걸 아는데도 그 순간은 도저히 멈춰지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나가면 제가 지는 거라는 걸 알았으니 저는 꿋꿋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는 심정으로 시어머니 역시 버티고 서 있었고요. 저는 그렇게 피말리는 신경전 속에서 육아까지 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제가 잠시 집을 떠나야 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바로 오빠에게서 온 연락 때문이었습니다. 점수가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라. 지금 병원으로 좀 와야겠다. 아버지가 위급하시네. 오빠의 어조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엔 왠지 모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저를 향해 웃어 보이던 아버지는 이미 외양 자체가 너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깡마른 몸매에 퀭한 눈 밑, 전에 봤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죠. 아빠. 우리 딸 왔구나.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는구나. 오빠, 어찌된 일이야 이게? 오빠는 조용히 저를 끌고 나와 아버지의 상태를 설명해 주었고 저는 휘청거리는 몸을 제대로 가눌 수도 없었습니다.
점수가 아버지 잘 보내드리자, 우리. 오빠도 코끝을 훌쩍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후였습니다. 항상 저희를 위해 희생만 해오시던 아버지였는데 건강검진 한번 챙겨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렇게 죄스럽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지를 피해 오빠들과 울고 또 울었어요. 아버지는 반대로 많이 웃어주셨습니다. 어렸을 적 고향에서 있었던 이야기, 오래전 돌아가신 엄마 이야기를 하면서요. 아버지와 이야기가 끝날 즈음 오빠들은 자기들이 있을 테니 저에게 집에 돌아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아이도 있잖아. 애기 보살펴야지. 네, 한 사람의 자식이기 이전에 이미 누군가의 부모였던 저는 아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려 아이를 돌보기 위해 올 수밖에 없었죠. 아이를 돌보면서도 아버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이에겐 미안했지만 곧 떠날 아버지가 생각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을 짓곤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제가 이럴 때마다 얘, 너 애 앞에서 그렇게 울면 못 쓴다. 왜 이렇게 우는 거니? 안 좋은 영향이라도 미치면 어떡하려고? 하며 뭐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죽어. 그러니 청승 떨지 말아라. 아마도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셨겠죠? 전 듣기 싫어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또한 제가 이젠 자기 말을 철저히 무시한다는 걸 알았는지 본인 집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버지에게는 고비가 여러 번 왔습니다. 오늘 밤을 못 넘길 수도 있다는 것 같다는 말이 들려왔을 땐 새벽에 남편과 함께 애를 업고 찾아가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너무도 굳건하셨습니다. 아버지, 제발 조금만 더 살아주세요. 힘내주세요. 라는 자식의 요구를 차마 거절할 수 없었는지 생각보다 오래도록 있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끔찍하게 생생한데요.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생일이라고 오전부터 무척 들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아버지 걱정과 육아에 지쳐 다소 기운 없이 요리를 하고 있었죠. 그런 제게 누가 보면 내 생일상 아니고 제사상인 줄 알겠다. 얼굴 좀 피고 요리하지 그러니? 하며 통을 주시는 시어머니. 무시하고 불고기, 잡채, 파전 하나하나 만들다 보니 시어머니의 친구들이 오시더라고요. 집안이 금방 시끌시끌 왁자지껄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오빠였어요. 가슴을 부여잡으며 조심스레 받아보니 오빠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해 있었어요. 얼른 와봐야 할 것 같아. 빨리 와. 점수가 빨리. 저는 오빠의 말을 듣자마자 다급히 앞치마를 벗고 시어머니에게 대강 상황을 설명드린 뒤 신발을 신었습니다. 오로지 머릿속엔 아버지 생각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붙잡으시며 그러더군요. 아니, 너 아님 음식은 누가 하라고? 어머님, 지금 저희 아버지가 위독하세요. 그래, 안다, 알아. 근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고비가 뭐 한두 번이었니? 저번에도 고비라 했다가 가번이 아니었다며. 아닐 거다. 그러니 안심하고 얼른 내 요리나 마저 해주렴. 정 가고 싶거든. 요리 다 하고 가라. 어머니 지금 장난치세요? 어머니가 하시면 되잖아요. 너야말로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내 친구들까지 있는 앞에서. 이게 시어미 생일을 뭘로 보고? 네 아버지만 중하고 시애미는 중하지도 않아? 당장 들어와. 내가 오냐오냐 봐줬더니. 이거 놓으세요. 놓으시라고요 좀. 못 놓는다. 못 놔. 이 징그러운 것 같으니라고. 결국 시어머니와 저는 몇 번의 몸싸움까지 벌여야 했고 시어머니 친구들이 이를 뜯어말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빠의 연락을 받은 지 30분이나 지체되어 병원에 도착했고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뒤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말이 겨우 입 밖으로 튀어나왔는데 그 순간 고여있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버려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고 말았어요. 아버지에게 못내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이리 허망하게 떠나보낸 게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마주한 시모의 얼굴을 보곤 슬픔이 아닌 분노가 치밀더군요. 시어머니는 절 보고 멋쩍은 듯 웃더니 시아버지와 함께 떡을 먹으며 하하호호 수다를 떨다 가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의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장례가 끝나고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임종날 무슨 일을 겪었는지 말이죠. 오빠들 잘 들어? 나 아버지 임종날 늦었던 거 왜 그랬는지 이야기해 줄게. 내가 그날 시어머니 생신이라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위급해서 가야 한다고 하니까 나를 붙잡더라. 나 아니면 요리는 누가 하냐고. 그래서 늦은 거야. 그 여자가 날 못 가게 붙잡느라고. 그게 정말이야? 내가 말한 거 전부 다 사실이야. 나 이대로 못 넘어가겠어. 남편도 징글징글하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젠 끝내려고 해. 도와줄 수 있어? 이런 개망나니 같은 집구석? 시댁 주소 불러. 어디야? 오빠들은 제 말에 저보다 더 열이 받은 듯 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당장 시댁 주소 부르라고 하더군요. 오빠들이 무슨 일을 치진 않을까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일단은 그 길로 시댁으로 쳐들어갔죠. 열쇠가 있어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문을 열었는데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둘 다 TV를 크게 틀어놓고 코를 드르렁거리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오빠들은 그 즉시 화장실에 있는 변기물을 바가지로 퍼 그대로 시모와 시부의 얼굴에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긴요. 당신이 내 동생이 아버지 마지막 가는 길 보는 거 방해했다면서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찾으셨는지 아세요? 아니 잠시만요. 우리 말로 합시다 말로. 얘 며느라가야 말려라. 안 말리고 뭐하니? 저는 잠자코 서 있었어요. 어차피 시댁과 끝난 사이 오히려 이렇게 복수라도 하고 끝내줄 수 있으니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바닷가에서 일하는 오빠들의 험악한 인상과 몸을 보고는 시어머니는 계속 몸을 달달 떨었고 시아버지 역시 안쓰러울 만큼 저에게 도움의 눈길을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이 당신들 제삿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큰오빠는 그 말을 끝으로 시아버지 집에 있는 골프채를 들어 집안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물건들이 부서지는 동안 작은 오빠는 냉장고 문을 열더니 먹다 남은 케이크를 찾아 시어머니 얼굴에 지디기로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고 제가 오빠를 막아섰습니다. 제발 며느라 부탁한다. 제발 그만 좀 하게 해다오. 네 어머님, 제가 깔끔하게 이혼해 드릴 테니 오늘 일은 없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응, 알겠다. 그럴게. 해견아 오빠들이 경찰에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선 시어머니의 입단속도 필요했어요. 그렇게 일을 마무리하곤 저는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양육권도 모두 제가 가져왔고요. 설사 시댁 쪽에서 오빠들이 벌인 일을 걸고 넘어져 행패를 부리면 어쩌나 했는데 저희 큰오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먹혀들었나 봐요. 허튼 짓 하면 그땐 애들 풀 거라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시어머니가 단단히 겁을 먹었는지 순순히 양육권도 내어주더라고요. 남편과 이혼한 것에 후회는 없냐고요? 전혀 없습니다. 우유부단함을 넘어서서 자기 아내 하나 지키지 못한 남편을 무슨 남편이라고 이날 이때껏 데리고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오히려 안 본다고 생각하니 속이 다 후련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애 둘 데리고 정말 열심히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다행히 오빠들 일이 잘 돼서 지원도 많이 받았어요. 사실상 오빠들이 없었더라면 애 키우기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오빠가 저희 두 딸들 교육비에 생활비에 그 무엇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었기에 지금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었죠. 지금은 저희 두 딸들도 오빠들을 얼마나 좋아하고 따르는지 모릅니다. 문득 마무리하려니 저희 아버지 마지막 유언이 생각나는데요. 가족끼리 잘 보듬고 살아달라고
특히 우리 막내딸 아프지 않게 지켜달라고 이게 유언이었다 하십니다. 그 유언을 듣지 못하고 보내드린 게 아직도 한입니다. 허나 오빠들이 아버지의 그 약속을 잘 지켰고 저 또한 그랬으니 그걸로 아버지에게 효도한 것이겠죠? 아버지, 하늘에서 제 이야기 듣고 계시나요? 부디 어머니와 만나셔서 행복하게 사시고 계셨으면 합니다.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